이번 시간에는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라산과 설악산의 사진인데요. 이 두 산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한라산은 화산이고 설악산은 화산이 아니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화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걸까요? 화산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대체 화산활동은 무엇이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이런 현상을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그마는 또 뭘까요?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서 생성된 물질을 마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산이라는 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진은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과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의 모습입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화산인 한라산은 마그마가 분출해서 생긴 분화구가 정상에 자리 잡고 있고, 화산이 아닌 설악산은 백록담과 같은 형태의 분화구가 정상에 없죠. 이런 차이점을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땅속에서 여러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들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산 분출물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체 상태의 물질로는 화산가스가 있습니다.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약 70%에서 90% 정도를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이산화탄소, 질소, 이산화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질로는 화산재하고 화산암석 조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뿜어져 나올 때 마그마의 작은 그런 덩어리들이 지표로 나오게 되면서 급격하게 식어서 화산재나 작은 암석 조각의 고체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 상태의 물질에는 용암이 있는데요. 용암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마그마 상태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나머지 그 액체 상태의 물질을 용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모두 화산인데요. 산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화산은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산은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인데요. 삼방산의 모습을 잘 보면 종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과 비슷한 모양을 한 화산을 종상화산, 종 모양의 화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상화산은 용암의 온도가 낮고 화산가스의 함량이 많은 경우에 화산이 격렬하게 폭발하면서 형성되는 화산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이 화산인데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라는 화산입니다. 잘 보면 삼방산에 비해서 매우 납작한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산은 매우 평평한데요. 마치 방패를 덮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런 화산을 순상화산, 방패순 모양상이라는 한자를 써서 순상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삼방산에 비해서 매우 마우나케아가 높이가 낮아 보이는데요. 실제 마우나케아는 4,200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경사가 매우 완만해서 방패 모양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순상화산은 용암의 온도가 매우 높고 화산가스 함량이 적은 경우에 조용히 용암이 분출을 하면서 형성되는 화산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에 있는 산을 한번 볼까요? 일본에 있는 후지산인데요. 후지산은 삼방산하고 마우나케아의 중간 정도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런 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의 경사가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의 중간 정도 되는 화산입니다.
이런 성층 화산은 용암하고 화산재 또는 화산암석이 번갈아 분출하면서 만들어지는 산을 성층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중에는 측화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생화산 또는 제주도 방언으로는 오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름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측화산은 큰 화산의 옆쪽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들이에요. 주화산이 형성될 때 주변 지각의 틈을 따라서 용암이 분출되거나 가스가 분출하면서 생기는 작은 화산들을 모두 측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이런 측화산, 오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라산에는 약 370여 개의 이러한 측화산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암석이 만들어지는데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의 대표적인 예에는 현무암과 화강암이 있는데요. 이 중에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말합니다. 현무암의 특징은 암석의 색이 어둡고 표면에 이 사진에서처럼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건데요. 제주도에 많이 있는 이 돌하르방은 바로 이 현무암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모든 현무암은 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석도 현무암인데요. 어둡긴 하지만 표면에 구멍이 없죠. 용암이 지표에 드러난 부분에는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용암은 구멍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화성암인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인데요. 현무암과 비교하면 비교적 밝은 색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성암인 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식어서 형성되는 암석이라고 했죠. 암석의 색이 어둡고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강암은 지표가 아니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데요. 밝은 색을 띠고 있고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무암하고 화강암은 이렇게 어둡고 밝은 이런 색깔의 차이를 띠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구성 광물의 차이에 있습니다. 현무암은 주로 어두운 색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강암은 주로 밝은 색 광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무엇일까요? 네, 광물이라는 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화강암을 보면 화강암도 어두운 색 광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색 광물보다 밝은 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현무암에 비해서 밝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이 검은색 광물, 이건 흑운모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색 광물도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투명한 석영이나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는 장석이 이런 어두운 색 광물인 흑운모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화강암은 밝은 색, 그리고 현무암은 이런 밝은 색 광물보다 어두운 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무암과 화강암은 왜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것일까요? 현무암은 용암이 지표 밖으로 흘러나와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표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돼서 용암이 매우 빨리 식게 됩니다. 용암이 빨리 식으니까 광물을 구성하는 그 입자들이 서로 모여서 커다란 알갱이를 구성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무암은 알갱이가 매우 작은 암석이 되고요. 반면에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죠. 서서히 식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그만큼 더 오랜 시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광물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서로 모여서 커다란 크기의 알갱이를 구성할 시간이 현무암에 비해서 매우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무암에 비해서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은 크기가 큰 알갱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표에서 화강암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자, 처음 화강암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선 이 부분이 화강암에 해당이 되겠죠. 처음에 화강암이 만들어지게 되면 화강암 위에는 두꺼운 지표가 화강암을 누르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지표가 물이나 바람 같은 것들의 침식 작용, 즉 깎여 나가는 작용에 의해서 점점 지표는 깎여 나가게 되고 지하 깊은 곳에 있던 화강암이 나중에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일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지표가 깎여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지표에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인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주위로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진, 본진, 여진이라고 합니다. 전진은 가장 큰 지진 전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을 전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진은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의미하고요. 이런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진을 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냅니다. 지진하고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규모는 지진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지진이라는 게 지층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되면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했죠.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 규모입니다.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규모 값은 커지게 되는데요. 규모는 동일한 지진이라면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다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포항 지진이 발생했었죠. 이때 포항 지진은 포항뿐만 아니라 서울, 제주도 같은 곳에서도 그 지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동일한 지진에 의해서 서울도 흔들리게 되고 제주도도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포항, 서울,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지진은 다 똑같은 하나의 규모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규모는 숫자가 1이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은 규모가 5.4였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9.0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진도는 지진에 대한 인체 감각과 피해 정도로 나타내는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의 정도가 적고 피해 정도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 진도는 작은 값을 갖게 되고 땅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걸 매우 크게 느끼고 그 지진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게 되면 진도 값은 커지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 발생했으면 포항 근처가 흔들림도 크게 느끼고 피해 정도도 컸겠죠. 그리고 포항에서 멀어질수록 그 피해나 흔들림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체로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하면 진도도 같은 값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리가 같더라도 그 지역 지하를 어떤 물질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구조물의 특성, 즉 어떤 지역의 내진 설계,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매우 잘 되어 있으면 피해 정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거리가 같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진도값은 차이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도는 로마자로 1부터 12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진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규모의 값은 딱 하나가 되고요. 진도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은 진도 등급별로 그 각각의 상황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이 아래쪽 표를 보면 여기 MM과 JMA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MM 진도 등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진도는 12단계까지 나타낸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은 자체 등급인 JMA라는 진도 등급을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와는 그 숫자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일본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등급이 7단계까지, 진도가 7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0단계일 때는 아무도 지진이 일어난 걸 몰라요. 하지만 1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흔들림을 살짝 느낄 수 있는 정도고요. 2, 3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 5 단계로 가게 되면 가구가 흔들리고 책장이나 이런 장식장에 있는 책이나 그릇들이 떨어지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단계와 7단계로 가게 되면 건물에 금이 가거나 창이 깨지게 되고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화산 활동과 지진은 지구의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 그림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발생한 규모 8 이상의 지진을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을 볼 수 있나요? 네, 바로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건데요. 지구에서 규모가 매우 큰 지진들은 대부분 이렇게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천발, 중발, 신발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천발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곳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고 신발 지진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을 의미합니다. 중발은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의 중간 정도의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을 의미하는데요. 천발 지진은 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중발과 신발 지진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네, 앞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이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화산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진이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화산들도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태평양 가장자리에서는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화산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태평양 가장자리를 불의 고리, 영어로는 Ring of Fi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불의 고리에서, 즉 태평양 가장자리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판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 표면이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맨틀이 있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지구 표면의 가장 바깥 부분인 지각과 그 지각 아래에 있는 맨틀의 가장 윗부분. 지각과 맨틀 맨 윗부분은 매우 단단한 부분인데요. 이 단단한 부분을 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판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즉, 지구 표면은 이런 여러 개의 판들이 이어져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그림은 바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판들은 태평양판처럼 크기가 커다란 판도 있고, 코코스판이나 카리브판, 스코샤판처럼 매우 크기가 작은 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는 판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판들끼리 갈라지기도 하면서 지구 표면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판들의 운동에 의해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지구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각 판들은 이동 방향과 속도가 제각기 다릅니다. 이 그림은 각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판들은 이동을 하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판들은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화산활동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판끼리 부딪히거나 비껴가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태평양 가장자리를 살펴보면 전부 판의 경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판들이 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평양의 가장자리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불의 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활동은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산과 지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